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목소리가 많이 없으셨어요? 예. 트셨네요. 선배도 만만치 않은데요? 노래방 가셨죠? 이게 오늘 좀 이른 시간에 해가지고 목이 그렇구나. 들풀려서 그런가 봐요.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는 목부터 좀 쉬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뽀얀거탑 금요일에 이제 네. 대부분 녹음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쌓인 스트레스가 금요일에 최고조에 달해서 금요일에 그렇구나. 목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아요. 그렇구나. 네. 예. 선배님이 목 쉰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뭐 안 샜어요. 전 평소 목소리예요. 어제는 이제 제가 8시 뉴스를 마치고 네. 이제 사무실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보도국에서 이제 야근 근무자들이 뉴스를 크게 틀어놔요. 각 방송사 그렇죠. 우리는 다 TV가 틀어져 있잖아요. 틀어져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촌스러운 목소리가 나와요. 누구야 오디오 저거? 봤더니 제 리포트였어요. 자기 목소리 못 알아봐요? 왜? 아니 그러니까 어제 목소리는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 귀에도 거슬렸어요. 드디어 들리나 봐. 듣는 귀가 생겼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목소리가 네. 이런 게 제 평소죠. 그죠? 저는 오디오형이 아니잖아요. 전 비디오형이지. 그러니까 그 오디오는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군요. 네. 이 비디오가 훼손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심하게 훼손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항상 제가 까먹는 게 있었죠. 네. 사연 뭐죠? 보내주실 메일 주소 그렇죠. 처음부터 예. 한번 오랜만에 예. 말해볼까요? tower@sbs.co.kr로 네,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건강 상담 메일 지난주에 왔었는데 저희가 소개 못한 것들 오늘 바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향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요.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동물 거름 냄새나 나무 타는 냄새 이런 것들 맡다 보면 왠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나는 게 있으시대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저도 알 것 네, 같아요. 저도 그죠? 그래요. 저도 근데 그 그래요. 냄새가 막 향기로운 냄새는 아닌데 네. 그런 마음에 약간 안정을 주는 그런 향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향으로 인해서 뭐 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병을 치료할 특정 향. 수 있겠느냐 어떤 향기로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게 증명이 된 거가 있나 그런 것들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스 해소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근거 수준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그런 연구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후각이 네. 정말 이 뇌과학에서 핫한 영역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왜 사람은 돼지똥 냄새는 고약하게 느끼고 음. 소똥 냄새는 덜 고약하게 느끼느냐. 한번 얘기한 적 그렇죠. 있어요. 소똥에 있는 세균은 우리 몸에 별로 해롭지가 않고 돼지똥에 있는 세균은 우리 몸한테 해롭기 때문에 가장 해로운 건 사람 똥이라서 네. 사람 똥은 진짜 싫잖아요. 네. 자식 똥도 사실은 싫더라. 그래요? 그래도 뭐 다른 사람 똥보단 낫지만 사실 사실 우리 남편도 기저귀 잘 못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자기 똥도 싫은 거 아니에요. 난 사랑스럽던데. 이상해. 똥도 되게 예뻐요. 똥은 예뻐요?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똥은 예쁠 수 있다. 아니 근데 해롭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향이 좋고 안 좋고가 갈린다 치면 우리 네. 갑자기 어렸을 우리가 때 그거 생각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향은 네. 실제로 우리에게 이로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소독차 네. 약 따라다니면서 막 어린 아이들 좋아하는 네. 냄새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거 해로운데 왜 따라다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게 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해로운 것도 어떤 나의 전반적인 생각 때문에 좋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뭐 절대적인 건 네.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못 각인된 거겠죠. 나쁜 냄새를 좋다고 막 왠지 그게 그때는 그것만 쐬면 뭔가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몸속에 해충들이 좀 있었나? 아무튼 그랬던 건데 아무튼 그런 지금은 그래서 이 냄새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요거의 기전을 밝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세계적인 논문을 실리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나를 기분 좋게 하는 향이 실은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그 향을 좋게 느끼더라. 네. 예를 들면 사람도 그렇죠. 위로 아나운서에 대해서 딱 봤는데 좋은 향이나 그러면 나랑 어떻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릴 때 조동찬 떠올릴 때 아우 나 걔 냄새 싫어. 이러면 나랑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왜 냄새 공합도 이런 단어 쓰잖아요. 냄새 그렇죠. 궁합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다만 조금 경계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런 뭐 비싼 무슨 향이다 뭐다 해서 이런 향을 계속 맡으면 뭐 말기암 환자도 그 낫는다 이런 사자의 영역 사기꾼의 영역이 있는 거라서 그냥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BTI처럼 기분 좋게 즐기는 정도 기분 좋게 활용하는 정도 내가 그 시골에 가서 타는 냄새 저 최근에도 맡았거든요. 시골에 어디 갔는데 네. 진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또 불멍 때릴 때 네, 맨 네. 마지막에 막 순냄새 되게 좋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뭐 기분 좋은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고 기분 좋은 것 외에 또 뭔가가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이것이 마치 어떤 고가의 치료제를 둔갑하는 것은 그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그런 영역의 사자들이 되게 많다. 거기까지 정도. 근데 인터넷 광고 같아요. 같은 거 보면 페로몬 향 해가지고 뭐 네. 이성을 끄는 향 네. 되게 막 향수로 만들어 놓고 네. 실험도 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네. 뭐 과장이죠, 사실. 그래요? 네. 무슨 동물 세계에서는 그게 다 먹히는데 뭐 거기서 따온 거 아니었어요? 우리 호각이 좀 동물들보단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개랑 비교하면 한 100만 배쯤 약해요, 사람의 후각이. 그러니까 이제 후각만 갖고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유, 그랬으면 저도 이렇게 안 살죠. 왜요? 왜라니? 왜라뇨? 그렇게만 됐으면 저도 더 어떻게 좀 더 살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재밌게 살았겠죠. 저도 제가 진짜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없었거든요. 만약 그런 게 페로몬을 묻혀가지고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지는 않겠어요.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청춘을 보냈겠죠. 전 진짜 인기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웬일로 자기 디스하는 얘기를 하지? 아니 저는 저를 칭찬도 안 하고 디스도 안 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상 많이 받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지. 제가 뭘 저를 높여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그냥 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네. 그걸 뭐 자기 자랑한다? 자랑이라니. 뭐 자랑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과장은 없어요. 뭐. 여자한테 인기 없었다는 것까지 거짓말로 하려니까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딴 얘기는 사실인데 요것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다시 네. 듣기 해보세요. 이해를 못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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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냄새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연구되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네,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네.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그 언젠가 먼 훗날 저는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게 조금 기술적으로 좀 어려서 먼 훗날처럼 여겨지는데 언젠가는 냄새로 암을 진단하는 그런 날도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사 봤는데 네. 강아지가 네, 맞아요. 저 거기 유방암을 한참 찾아냈다. 막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멈췄어요. 지금은 이제 뭐 냄새로 암 진단한다 그러면 조금 약간 사자 같은. 근데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개가 이 암이라고 방광암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개는 맞춰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느 하나의 물질이겠거니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예, 개는 무엇으로 암 냄새를 개는 맞춰요. 맞추는 건 맞는데 개가 어떤 물질로 맞추는지를 아직 인간이 못 알아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게 더 빠르겠네. 그러니까요. 걔 말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상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19금이라서 방송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보내셨는데 네. 뭐 딱히 19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41세 남성분이신데요.
과하게 자위행위를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통증이 심하게 계속 지속된다고 네. 이거 괜찮을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용기 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더니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왜 괜찮다고요? 머리 아파도 할 건 네.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두통은 예. 제가 레지던트 때 배웠을 그때 두통과 신경외과 영역이니까 되게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두통은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두통을 막 여러 개로 분류했어요.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서 두통의 원인을 뭐 쭉쭉 보니까 아니 이게 다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위로 따지면 예. 뇌 안쪽이 아프거나 바깥쪽이 근육이 아픈 것. 아. 뇌 안쪽은 어디가 아프냐면 네. 뇌를 싸고 있는 막에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막이 어떤 염증이 돼서 정상적인 압력으로 거기가 자극되거나 아니면 뇌막에 염증이 없는데 뇌 압력이 어떻게 증가돼서 거기가 아프거나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두통은 뇌 안쪽에 있는 두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 안쪽에 뇌 뇌종양이나 근육이에요? 대부분이 근육에 있는 두통이기 때문에 진짜?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통이라는 거를. 그렇죠. 근데 훨씬 더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리고 어. 예를 들면 편두통도 지금 네. 정말 뇌 안쪽에 있는 문제냐 이 바깥쪽의 문제냐 아직도 디베이트예요. 뇌에는 통증 신경이 있어요? 뇌 안에는 없어요. 머리 안 그러니까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에는 통증세포가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는. 당연히 겉이 아픈 거겠네. 네. 음.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아픈 네.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어디에 있느냐 뇌를 뼈에 있는 뼈막에 통증세포가 있어요. 뼈에는 없고요. 뼈막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피부에 있겠고 두피 그다음에 여기에 근육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극되면서 우리가 저기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로 위험한 건 그건 뭐냐 이 바깥에 있는 두통은 위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되게 마사지에서 좀 풀어주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나를 되게 네. 고통스럽게 하긴 하는데 안에 있는 두통은 괜찮아요. 아니 바깥에 밖에 있는 거는? 네. 근데 안에 있는 두통이 위험한 거예요. 안에 있는 두통 예를 들면 뇌출혈 때 두통은 어떠냐면 두통만 있지 않아요. 의식 뭐 일단은 뭐 의식 저하되고 어떤 위험한 상황. 그렇죠. 마비 그러니까 네. 한쪽 편마비 증상. 네. 그러니까 얼굴서부터 팔, 다리 이런 편마비 증상이 있고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칼로 찌르듯이 혹은 뭐 이런 뭐 도저히 그 순간을 떠올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뇌 지주막하 출혈에서 두통이 어떻게 환자들이 기억하냐면 제가 밥을 2 숟가락 뜨고서 오른쪽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해요. 너무나 아프니까. 예? 빵 하고 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통증은 무조건 초응급이에요.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가셔야 되는 건데 네. 그러지 않은 두통들은 대부분 좀 지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통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 연결된 거라서 이제는 하나의 개념으로 두통을 접근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왜 머리가 아프냐? 조동찬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계속 자주 그렇다 그러면 조동찬 전반적인 삶이 두통의 원인인 거예요. 그게 네. 뭐 술을 마시든 운동이 부족하든 뭐 스트레스든 뭐든 자세든 이런 것들이 나의 이런 어떤 부위를 뇌 바깥의 어떤 부분을 계속 자극해서 그것이 아픈 거라서 그러니까 두통도 이제는 하나의 단순하게 접근하는 걸로는 그냥 단기적이지 길게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통학자들이. 네. 근데 이제 이런 특정 행위에서의 두통 이게 어떤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트리거 포인트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냐면요. 내 컵에 물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차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만 넣으면 넘치잖아요. 네. 이런 행위들이 그 컵의 잔을 넘치게 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해로운 건 아닌데 나의 두통의 이런 컵에 물을 넘치게 하는 요인이니까 그것만 하면 아픈 거죠. 왜 그러냐? 잘 몰라요. 그 사람마다 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자유행위고 아니면 이제 진짜 성 관계를 하실 때
그런 머리 아픈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 다양한 게 다 미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한 포인트가 묻힐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나중에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저절로 좋아진다. 그럼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머리 아프. 그다음에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죠. 약 먹고 해야 되나? 그렇죠. 두통약을 먹고 할 건지 아니면 그걸 내가 안 할 건지 아니면 머리를 아프면서 감수할 것인지 이 부분은 뭐 시원한 해결책이 없네요. 뭐 그렇죠. 네. 선배님은 언제 머리 제일 아프세요? 저는 별로 없구나. 아니요. 저 머리 아플 때는 되게 있는데 이제 술 마신 다음 날 많이 아프고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저 그래서 진통제 먹어요. 그거 안 좋다 예. 그러던데 술 마시고 진통제 먹는 거? 아니 막 간에 물이 주고 어쩌고 하던데요. 그래도 머리 아픈 거보단 낫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군요. 네, 머리 아프고 막 쩔쩔 매는 것보단 두통약 먹는 게 낫죠. 예. 그리고 술을 먹고 뭐 두통약을 먹어서 물이 될 간이면 그건 좀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렇죠.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뭐 감기약을 먹을 때 약도 그럼 간에 물이 주는데 그럼 뭐 감기약을 먹을 때도 간에 물이 주는 거 먹지 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억지 주장 같아요. 조금 물이든 많이 물이든 어차피 물이다. 네. 어쨌든 머리가 아프다, 술 먹고 머리가 너무나 아프다, 그럼 두통약 드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이야기 좀 하고 그 일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봐요. 요즘 일본이 또 네. 이게 핫하죠. 왜냐면 장난 일본이 지금 아니던데? 우리랑 확진자가 비교됐어요, 또. 비교돼가지고 예. 예. 자, 일단 코로나 상황 자.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 지금 4,000명 안팎으로 지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늘었어요.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후 4,000명 정도의 숫자는 우리가 예상했어요. 네. 실은 5,000명, 7,000명, 10,000명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음. 대비하겠다. 이렇게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4,000명이 벌써 휘청해요, 의료계가. 중환자는 한 600명대예요. 위중증 환자가.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네. 확진자 4,000명에 위중증 환자 600명대다. 위중증 환자 600명대에 우리나라가 흔들리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쵸? 그렇게 체계적으로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네. 요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적이냐면 이 600명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그런 500명 식이 정도에서 네. 예를 들면 더 이제 555명, 뭐 556명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왔으면 충격이 덜할 텐데 100명, 200명, 3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확 갑자기. 확. 그러니까 갑자기 200명, 300명씩 늘어나면 그거는 일단 어느 정도는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중환자가 늘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위드 코로나 하면 네. 젊은 층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젊은 층의 환자가 늘어나고 대부분 젊은 층은 경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그 대비책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위중증 환자가 들었는데 봤던 위중증 환자의 90%가 네. 6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60대 확진자의 80%가 돌파 감염이에요. 백신을 맞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이분들 60대 이상 백신 2번 맞으셨으니까 네. 걸리더라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예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60대 이상에서 돌파 감염되신 분 7, 8월에는 대부분 경증이었거든요. 근데 10월, 11월에는 대부분 중증이 된 거예요. 계세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예측이 틀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예측이 다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 지금의 위기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서 위드 코로나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오래 가지 않아서 생긴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물론 이제 간접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젊은 층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이 감염이 돼서 그 안에 계신 분들에게 전파를 시켰다. 이런 영향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예.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60대에서 걸리신 분들, 지금 위중증한 분들은 네.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으니까. 밖을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거리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노인 요양시설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든 신속 PCR이든 신속 검사를 매일매일 하는 게 더 낫다. 비싼 PCR 2번 하는 것보다 이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얘기였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도하고 뽀얀거탑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슬그머니 지금 그렇게 규정이 했어요. 네. 일주일에 5번 신속 항원 검사 하는 걸 넣었어요. 아, 네. 예, 슬그머니 진짜 네. 발표도 안 하고. 네. 예. 지금 어쨌든 뒤늦게라도 그렇게 교정을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네. 그게 조금 더 일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의 위기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부스터샷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저도 그래요. 야, 백신 2번 맞으면 끝난다더니 또 맞아? 또 세 번 맞아? 3번 맞으면 끝이야. 이젠 그 말 안 믿기죠. 또 3번 맞고 난 다음에 또 4번 맞으라고 할 거고 또 5번 맞으라고 할 것 같아요. 계속 네. 맞아야 되겠죠. 네. 백신이니까. 근데 지금 영국과 미국은 3번이면 끝난다고 주장을 해요. 그 네. 보건당국들은. 근데 그건 저는 안 믿겨요. 저도. 3번 맞고 4번 맞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부스터샷이 정답 같지도 않아요. 예. 근데 뭐냐면 올겨울을 아는데 이거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7, 8월에 걸리셔도 괜찮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지금은 걸리시면 아주 위중증으로 생사를 오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올겨울을 날려면 부스터샷을 맞으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중증 환자, 경증 환자들은 사실 정 안 되면 집에서 치료해도 되거든요. 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들어갔던 약물들을 보면 다 감기약이에요. 전문 의약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정말로 뭐 정말 10,000명, 20,000명 되면 경증 환자가 되면 다 그냥 집에서 열흘 이상 그냥 뭐 그대로 멈춰라 하면 되는 문제니까 경증 환자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 부담은 안 줄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위중증 환자, 우리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루에 몇십 명씩 돌아나가는, 그러니까 숨지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네. 그건 아마 우리 정말로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잘 치료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쉽지 않아요. 중증 환자 병상은 갑자기 늘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상만 늘린다고 될 일 아니거든요. 거기에 의료진이 있어야 되니까. 의료진 어떻게 지금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무슨 거기에 하시는 간호사분들 지금 당장 어떻게 늘립니까? 네. 지금도 버겁게 돌아가는데 다만 네. 좀 나눌 필요는 있겠죠. 아주 위중증 급한 환자들은 뭐 전문과에서 보시는데 덜 중한 환자는 다른 과에서 서로 나눠서 보는 네. 이렇게 조금 위중증 환자를 우리 전 의료 체계가 좀 나눠서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과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소수의 영웅주의가 전쟁에서는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네. 예? 영웅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병원이 잘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아니야, 니네 우리가 해둔 요건 아니면 니네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들은 완장 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장 차가지고 막 그렇게 지시하고 할 게 아니라 서로 돕는 의료인들끼리도 서로 막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 힘을 합쳐서 왜냐면 전쟁 그렇죠. 전쟁 중에는 완벽한 걸 따질 수 없습니다. 네.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게 중요하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위중증 환자 사실 더 환자가 늘리면 방법은 뭐 컨벤션 센터나 체육관에 이동식 음압 병상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네. 지금 병상 문제는 딱히 지난주보다 해결된 부분은 아니요. 없는 거죠. 예, 12월 3일까지는 네. 다음 주 초까지는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대학병원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 코로나 중환자 보려면 공사를 다시 해요. 왜냐면 음압병상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 무슨 환자? 뇌출혈, 암 환자들이었어요. 음. 그 환자들 다른 병동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원하게 될 뇌출혈 환자, 암 환자 입원 안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짜 아니에요. 코로나 중환자실을 대학병원에서 만드는 거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그냥 바로 아실 거예요. 암 환자분들은 갑자기 수술 미뤄주고 그럴 거예요. 지금 한 달 원래 석 달 기다렸는데 병원에서 한 달 더 미뤄질 겁니다. 연기됐어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게. 예.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했던 것도 뭐냐면 위드 코로나로 봤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드셔서 목숨까지 잃으시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죠.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에 어떤 분이 뭐 상급종합병원의 10%를 전부 다 코로나 병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코로나의 교훈을 그런 저도 진짜 화가 나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대 교수를 하고 앉았냐 하면서 코로나의 교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급종합병원,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병실 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거기 경증 환자 있습니까? 거기 중환자실에. 그러니까요. 거기 앉아 있는데 10% 비워라. 그럼 그분들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무책임하게 뭐니 딱 봤더니 이분은 임상 환자를 안 보는 과예요. 네, 딱 드러나요. 근데 그런 분이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코로나가 갖고 왔던 시각을 전반적으로 보면 팩트들을 보면 자기를 변화시키고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자기가 보는 과만 보는 거예요. 보는 관점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교수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래서 참 화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대안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확진자 안 하고 중환자 안 생기면 수 있는 방법이면 좋은데요. 좋은데 네. 지금 부스터샷이 정답은 아니지만 올겨울엔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부스터샷 꼭 마치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일본의 경우를 좀 살펴볼까 네.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더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과 비교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희한한 게 일본 확진자 수도 정말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되고 사망자는 뭐 0명까지도 네. 내려간 날도 있었고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예. 이게 이제 저는 이 중앙일보 기사죠. 잠시만요. 이걸 봐야겠다. 이 중앙일보가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이덕기 교수님의 인터뷰로 일 확진자 수가 급감한 것은 K방역 치명적 오류 보여준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 제목에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 확진자 수 급감한 건 사실이고 네. 근데 K방역에 치명적인 오류. 우리가 치명적인 오류라고 왜 동의하지 않냐면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일본이 더 낫긴 한데 나아요. 한 달 정도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그래프를 보니까. 네. 근데 1년 반을 두고는 우리나라가 더 나아요. 사망자도 훨씬 적고요. 네. 감염자도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상태를 네. 우리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은 저는 반대고 알겠습니다. 예. 일본이 지금 뭐냐?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은 뭐냐? 그런 걸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근데 네. 이 기사에 갖고 또 어떤 감염내과 교수는 뭐 이 말도 안 된다 뭐 해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속 좁은 말. 네. 아니 헛소리야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교수들이 너무나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그냥 세상을 보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분 초창기 작년에 코로나19 무증상일 땐 감염 안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도 헛소리하고 따져보면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일본을 우리랑 뭐 경쟁 상대로 보는 코로나로 왜 무슨 경쟁을 합니까? 네. 다 같이 일본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모든 나라가 코로나 다 이기면 좋은 거지. 네. 우리만 잘 되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 걸려서 많이 죽어라 이런 신법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네. 일단 네. 그렇게 보는 건 저기하고 그래서 이 중앙일보의 이 기사의 제목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왜 줄었느냐? 네. 왜 사망자가 또 거의 그거. 안 나오느냐? 그거 얘기해야 돼요, 진짜. 아니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네. 온 세계가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건데. 따라서 해볼 점이 있나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논란이긴 해요. 일단 뭐냐면 네. 일본은 확진자를 속인다. 우리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근데 저도 일본은 못 살아봤어요. 여행은 다녔지만 근데 일본에 살아왔던 특파원이나 이런 분들은 일본이 그렇게 속이는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대요. 특히 뭐냐면 오케이 확진자는 속일 수 있다 쳐 사망자를 속인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일본에서 네네네. 코로나로 죽었는데 일부러 검사 안 하고 쉬쉬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우리 막 코로나로 가족들이 돌아가셨는데 진짜로 그냥 쉬쉬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일단 일본이 지금 확진자가 줄고 있고 사망자가 줄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속일 거면 올림픽 때 속여야지. 올림픽 전에 올림픽 때 확진자 사망자 확 했는데 그때는 안 속이고 지금에 와서 속인다는 지금은 거는 줄긴 줄어서 더 속이나? 그래서 그런 건 그거는 아니겠죠? 네.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일본이 정말 속이는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제가 근데 알 수 있는 영역이 우리나라처럼 아니라서 PCR 검사는 많이 하고 있나요?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어. PCR 검사가 너무 과도하다는 그거는 계속 있었어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죽은 바이러스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무증상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진짜 감염이냐. 음. 진짜 전파력이 있냐. 사실 뭐냐면 무증상 증상이 없는 사람일 경우 전파시키는 사람이 증상이 있는 사람보다 더 적긴 해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서 네. 무증상 때 전파시키는 게 없는 게 아니라서 적인데 근데 어떠냐면 이것도 무증상일 때 전파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결국 증상이 생기는 사람의 무증상 기간 전파인 거지. 나는 끝끝내 전파 무증상이었어요. 열흘 동안. 그래서 나는 격리 해제 완치가 됐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네. 끝끝내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까지도 양성을 시켜버리는 이 PCR이 과연 맞느냐. 이 논란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의 저기는 뭐냐면 논리는 과연 백신이 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줬느냐. 그리고 확진자를 다 격리하고 완벽하게 차단하는 이 역학이죠.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완벽하게 우리 감염을 차단했느냐. 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1년 반 동안 네. 우리가 이렇게 해왔죠. K박영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어쨌든 PCR로 잡아내서 무증상자도 격리하는 것 해왔고 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K박영의 오류라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더 활발하게 한 거지 우리만 이렇게 확진자를 동선 추적해서 격리하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만 한 거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더 빡시게 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더 빡시게 일본에 비하면 좀 빡시게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핸드폰 위치 추적 기반으로 해서 확 그렇게 사용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되게 빡시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그죠. QR 코드 찍잖아요. 나 QR코드는 처음에 사실 동선 파악하는 거 너무 싫었거든 사실. 아니 QR코드는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법대 교수님께서 저 토론회에서 조 기자님 QR코드 불법인 거 아세요?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감염병 특별법은 미 개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그 조건이 확진자여야만 된대요. 아니면 확진자에게 노출됐던 그러니까 감염 위험성이 높은 그런데 일반인을 상대로 우리가 개인 정보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가. 또 되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저 그때 되게 죽비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 그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는 조금 활발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 그거는 또 우리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일본이 감소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네. 백신 접종률 우리나라랑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하죠. 얘네가 일본이 다른 건 달랐던 뭐냐면 거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 그리고 사망자도 훨씬 많았다는 것. 왜냐하면 확진자 숫자는 실제 감염자의 한 20분의 1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더 많았으니까 그것의 20배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일본은 어떠냐면 백신을 2번 맞은 사람이 설령
밀접 접촉자가 됐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아예 PCR 검사를 안 했어요. 검사를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검사를 덜 한 건 맞아요. 그러면 실제 감염자 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많았겠죠. 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감염자 수가 네. 지금의 일본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보고 게 있어요. 차이는 이거밖에 없다. 네, 차이가. 그래서 따라할 수가 없네. 좀 위험하긴 한데 네. 근데 이거를 뭐냐면 음.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이걸 봐야 돼.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네. 외국 신문도 외국 기사도 제가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도 지금 그렇게 들여다보고 일본의 있어요. 상황을 들여다보고 일본의 상황 있어요. 제가 가디언즈하고 ABC 뉴스를 우리 단톡방에 했는데 다른 미국의 학자들도 네. 일본의 이런 상황을 이덕기 교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덕기 교수님 욕하는 제가 어떤 교수님을 봤는데 의대 교수님 참 한심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의 이런 논리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용하고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감염병 사실 감염병 내가 보기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감염병 잘 아시는 분들은 말씀도 함부로 안 하세요.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런 자연 감염에 대한 그런 근거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게 많이 쌓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문헌 검토를 쭉 했는데 다른 나라도 근데 감염자 많은 나라 많았잖아요. 네. 그래,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걸 인종별로 봐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감염자가 많은데 백신 이게 뚝 떨어진 게 처음이 인도예요. 인도도 지금 보면 그래프 보면 아주 사망자 확진자가 낮아요. 근데 그러면 인도 다 속이는 거다? 아니 왜 지금에 와서 속이겠어요? 그때 인도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인도발로 처음에 우리 인도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걸리고 덜했는데 도대체 그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다만 지금 그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는 부분은 사실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많은 경증 환자들에게 다 일일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그거는 지금 메이저 그 의견은 아닙니다. 이덕기 교수님이. 그러니까 경증 환자를 다 차단하는 게 오히려 면역력을 사회 집단 면역을 떨어뜨려서 해가 된다라는 주장에 다 동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역시 우리는 중증 환자, 심하게 아플 환자들에게 그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지금은 백신의 효과 진짜 자연 감염의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하는 부위가 달라요. 그 항체도 다르게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아직 피어 리뷰는 거치지 않았지만 첫 번째 맞은 백신과 두 번째 맞은 백신의 작용도 달라요. 똑같은 백신인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맞은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S1, S2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긴다면 두 번째 거는 S1 한쪽만 생기는 거예요, 주로. 이 진짜 이상해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또 이것도 자연 감염에 됐을 때 생기는 항체 부위도 다 달라서 지금 과학자들은 이게 좋다, 자연 감염이 좋다, 아니다, 백신이 좋다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모르는 건데 그래도 제가 이제 추론되는 건 뭐냐면 다양한 감염이 결국 획일적인 어떤 방식보다 더 그 면역력, 사회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더 낫다라는 거는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자연 면역을 감당해 줄 것이냐?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일부러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러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작년과 다르지 않다.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령자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 되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또 뭐냐면 확진자 수가 늘어가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이 함몰돼서 네.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위기가 주는 중요한 중심을 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는 네. 저는 훌륭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더듬 말씀드렸지만 네. 이덕희 교수님의 관점이 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메이저는 아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네, 함부로 네, 욕하시지 말고 네. 그리고 뭘 이걸 경쟁을 합니까? 일본하고 네. 일본이 잘 되는 거 이유 만약 있다면 우리도 취해서 우리도 적용할 거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네. 다만 근데 그 취하는 방식이 감염자를 늘리는 방식은 좀 위험하니까 그냥 그거 그렇게는 못하니까 우리는 오케이 그래 계속 고위험군 고령자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방역 체계를 갖는 게 맞겠어. 이렇게 하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일본의 이 사례는 네. 인도에 이어서 사실 좀 미스터리하긴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일본이 계속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떤 게 된다면 우리도 좀 확실하게 확실한, 가져올 수 예, 있게. 이유가 좀 생겨나면 더 근데 좋겠네요. 일본도 뭐냐면 예. 일본 방역 그 보건국 국장은 이덕희 교수님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네들 가장 중요한 거 백신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백신 접종률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한 50% 정도 때부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급감한 것은 예, 급감한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오히려 보건국장은 백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학자들이 아니야. 니네 자료 보니까 백신 때문은 아닌데. 야, 50% 맞았을 때 그렇게 급감한 나라 니네 말고는 별로 없는데. 뭐 이런 형국이긴 한데 다만 지금 저 백신 계속 맞으라고 해왔던 사람으로서 기자로서 뭐 지금도 백신을 부터샷을 뭐 권장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는데 백신에 대해서 실망 많이 하셨어요. 네. 저도 실망해요. 이렇게 80%까지 다 했는데도. 두 번 맞으셨는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면 사실 그 전에 우리 장밋빛 희망 드렸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의학이 사실 잘못 알았던 겁니다. 현대의학이 거짓말은 한 건 아니고 얘네가 요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효과가 한 6개월 정도도 채 못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놨던 적이라서 저는 앞으로는 절대로 백신 3번 맞으면 끝납니다. 백신 4번 맞으면 끝납니다 하는 관계 당국 아니면 학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올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아무튼 일본 미스터리하고 그다음에 인도도 지금 미스터리한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금 미스터리한 일이 일단 아니죠, 인종은 비슷하니까 가능성은 있네요. 그러니까 동양인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서 막 확진자 수 늘고 하니까 다시 또 방역 수칙 더 잘 지키기 위한 왜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더 단계를 높여야 되나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얘기를 보면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네. 지금 이게 조금 다른데요. 사실 최전선에 계신 분하고 밖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위드 코로나 전부터 위중증 환자 위기 상황이 9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드 코로나 11월 달에 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게 겹쳤다. 축적되는 게 10월, 11월 때 축적되는 건데 지금은 9월 10일 이후에 사실은 위중증률이 중증화율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 젊은층 확진자는 물론 위드 코로나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위중증이 증가하는 것은 이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하는 거라서 이분들의 가장 큰 지금 해결책은 빨리 이분들에게 고령층에게 부스터샷 하자는 건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 때문이다. 빨리 거리두기 해야 된다. 좋아요. 거리두기 다시 해도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시급한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의대 교수님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그 SNS상 보면은 제발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 몰라도 별 필요 없었는데 지금 당신들이 현혹시키는 그런 말들이 잘못하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거든요. 네. 제발 잘 모르면서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SNS 이런 것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아는 분 누구냐면 지금 현직에서 뛰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그다음에 여기서 자문위원 하시는 의대 교수님들한테 제발 물어보고 글 좀 쓰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섣부르게 자기의 얕은 생각으로 의대 교수라는 거 앞장세워서 쓰지 말고 네. 네, 일부긴 하지만 네.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네. 그래서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그게 사회적 거리도 다 하는 거 좋아. 근데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 부스터샷을 빨리 놔드려야 된다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가까운 나라 일본 뭐 우리랑은 뭐 사이 안 좋다고 해도 좋은 네. 상황이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도 뭐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죠? 네. 자, tower@sbs.co.kr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